안녕하세요. 2021년 3월 21일 배상훈입니다. 미디어 오늘 기사 하나가 눈에 띄어서 평소에 제가 생각한 것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하나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김도연의 취재 진담이라고 하는 근데 이 인터뷰 대상은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한때 JTBC에 출연을 자주 했던 때가 몇 년 전이죠. 이 사람이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이 그리고 이제 이면서 JTBC 앵커가 뉴스 현장 2016년부터 한 17년, 18년까지 뉴스 현장이라고 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저도 사건 사고로 몇 달 넘게 출연했을까요? 근이 1년 정도 출연했을걸요? 고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주 출연했죠. 그러니까 1년 고정이 아니라 가끔이지만 그래도 자주 출연했죠. 전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쨌든 근데 대체적으로 JTBC가 중앙일보 쪽에서 많이 넘어온 사람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JTBC 앵커이고 이제 퇴사를 했죠. 이제 정년이 됐으니까 60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전형적으로 586이면서 전형적인 586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1987년에 중앙일보에 입사해서 시경 법조 캡 청와대 기자, 워싱턴 특파원, 편집국장 등 말하자면은 보수 언론의 핵심적인 자리는 다 했고 그렇지만은 약간 나름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자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말하자면 조중동에서도 아주 소수지만은 조선일 빼고 동아나 중앙일보에도 그나마 생각이 좀 있는 사람도 사실 소수 존재하고 그런 사람일 거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제 보시는 거 아시겠지만 87년부터 이제 기자를 했고 그것도 이제 사건 기자들 했고 워싱턴 특파원이라든가 편집국장, 청와대 기자면 핵심적인 데는 다 돌아다니시는 분이죠. 이분이 이제 프리랜서 언론인으로서 책을 하나 냈는데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를 출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조국 흑서의 제목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랑 비슷하죠. 그걸 오마주가 만 듯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조국 흑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이고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쓴 건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를 했는데 느끼셨겠지만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독설 비판 이걸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고 그걸 이제 미디어 오늘의 김도연 기자가 이 취재 진담이라는 걸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래도 보수 쪽에서 좀 약간 그래도 좀 먹어주는 사람, 꼴통이 아니라 먹어주는 사람의 그나마의 어떤 생각을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이 책이고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다른 거는 여러분이 한번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고 전형적인 보수 지식인 중에서도 좀 중간 정도로 보는 사람이고
다른 건 뭐 다른 거보다는 이 사람이 얘기한 귀족 진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물론 이 사람만 쓴 건 아니죠. 그 이전에도 귀족 진보라는 말을 쓴 사람들은 더러 있었고 여럿 있었고, 이 사람이 쓰는 귀족 진보라는 거에 내용,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그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말하자면은 이 사람이 주장하길 현 586 세대를 귀족 진보라고 평했고, 입으로는 평등과 서민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행동을 보면 자기 특권을 강화하기 바쁘고 그 특권을 세습하고자 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맞고, 뭐 부분적으로는 좀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586 혹은 지금 집권 세력 내에서 소위 그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하는 586들의 꼴 같지 않은 여러 가지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것이 이런 사람한테 그 입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사람의 걸어온 길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검찰과 기득권을 발라주는 기레기 혹은 그런 유형의 보수 언론의 나쁜 면에 상당 부분 같이 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스스로의 반성과 이런 것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기레기로 불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하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기레기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왜 지금 이 기레기란 말이 나왔고, 그 기레기라고 하는 것 속에서 국민들이 왜 적지 않은 국민들이 기레기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은 없고, 마치 이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군 모릅니까? 언론의 기본 역할은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그 언론이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하는 것을 넘어서 권력을 만들어냈던, 그리고 권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민들을 속였던 이 수십 년의 시간과 그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자아 비판을 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보수 2.0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만 하다면은 그 말을 누가 믿겠냐, 누가 이 진심으로 믿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성이 부족하다, 진정한 반성과 그런 거 없이 자기만 옳고 자기는 되게 잘해왔고 언론에 대한 비판이 과도하다, 왜 기레기라고 부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레기를 빌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이 책에서 얘기한 비판이 뭔가 허공에 맴도는 그런 얘기 정도밖에 더 되느냐,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귀족 진보 분명히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부지만은 소위 운동한 것을 어떤 특권으로 삼아서 이 자신의 2세한테
대학 입회 특례 같은 것들을 한 일부지만은, 그리고 뭐 적지 않은 그런 양아치 진보는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선적 진보도 있죠.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된다만, 정확한 비판의 지점, 왜 그렇게 됐는가? 본인이 기자를 하면서 사학 비리, 그리고 여기 대학 입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망가져 가는데 조중동 같은 데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것의 결과물인 어떤 세상을 이용한 귀족 진보에 대한 욕을 한다. 뭐가 본말이 전도됐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겉으로 봐서, 문구로 봐서는 뭐 굉장히 당연한 말을, 지당한 말을, 비판의 말을 하고 있지만, 중앙일보의 좋은 자리, 그리고 알짜 자리를 거쳐와서 상당히 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보수 언론의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데, 적어도 워싱턴 특파원이라든가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할 정도라고 하면은 대안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결국은 이 사람도 대안 없는 그냥 비판 정도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그 보수가 욕을 먹는 거는 보수 다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보수는 어떤 대북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지금의 현실에 맞게끔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그걸 옛날에 있는 정책을 재탕 삼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종북 얘기 나오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리고 민족주의 나와서 결국은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한미일 협력 이런 거로 결국은 일본과 협력하자는 거고, 그럼 과거사에 대한 반성 부분은 일본의 반성은 이제 한꺼풀 두고 가자 이런 얘기로 귀결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극우 꼴통 보수가 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어요. 물론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우상화라든가 문바 뭐 여러 가지 대깨문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진보 인사, 시민단체 인사 돌려막기 하고 있고, 정부 지원금 뭐 의존도가 높은 시민단체에서 뭐 정부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적고 이런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상당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비판을 하고 실제 본질적인 부분은 접근하지 않고 결국은 그냥 언론인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맹탕 얘기죠. 그 언론이 얼마나 지금에 있는 민주주의를 파괴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고 하면은 저는 이분의 이 책이 상당히 좋은 책으로 평가받을 만하지만, 그 얘기는 하나도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과오들에 대한 누구나 할 수 있는 비판을 한다는 것은 중앙일보 편집국장 정도의 식견을 가질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너무 맹탕인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는 누군 못하겠습니까? 이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보수 지식인으로서 결국은 진중권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유에 있는 사람들의 비판 지점이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조국 국서의 내용도 대부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히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 여러 가지. 그럼 대안이 뭐냐?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적시적소의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휩쓸려서 이념 논쟁으로 끝나면은 결국 그게 뭐가 되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게 한계죠. 그냥
이게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안철수나 오세훈이나 국민의힘이라는 데가 그 이상의 지지를 못 받는 것도 그런 부분, 보수 쪽이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조금 더의 대안, 그들이 진짜 집권 세력이 되려고 하면 지금을 넘어서는 대안, 그러니까 그 대안을 국민들이 못 찾아갖고 전혀 엉뚱한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또 개인 추종 세력들, 윤빠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한데, 결국은 진보든 보수든 단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치 현실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만한 사람이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런 김정혁 전 앵커의 이 책에 대한 서평, 취재 진담 얘기를 들으면서 정치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그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런 기사가 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떤 기사냐면은 세계일보가 하는 이런 기사죠. 세계일보 같은 그런 데입니다. 뭐 대부분의 언론이 그렇게 하죠. 잔혹해진 소년 범죄, 도돌이표 찍는 엄벌주의, 실효성 논란, 심층기획, 이렇게 합니다. 말로는 심층기획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느낌은 그런 거죠.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소년 범죄가 잔혹해지고 있지만 그것을 엄벌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정도의 얘기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소년법 전폐를 두고 논쟁이 벌어져서 결국은 소년범은 줄었지만 강력범죄는 비중은 2배나 높아졌고, 형사처벌을 면제되고 있는 촉법소년 문제,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인권위에서는 범죄 억제 근거가 빈약했다고 처벌 강화를 반대하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피해자 보호, 가해자 기호가 우선이다 하고, 결국은 출소 후 재사회 교육 지원이 강화가 목적을 높이는 거, 이건 여태까지 계속 해온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류의 기사가 재탕, 삼탕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즉, 한 발 더 나가야죠. 즉, 지금 누가 모릅니까? 아니면 이런 류의 소위 말하는 특지 기사라든가 전문가들의 이런 것도 적지만 그래도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는 이전의 기사를 재탕, 삼탕하는 것이 한 발 더 나가야죠. 소위 말하는 천종호 부장판사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 얘기도 그냥 늘 똑같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소년범 엄벌하자, 뭐 이런 얘기도 똑같고, 근데 거기에 대한 거는 실제로 기본적인 통계에 근거하지도 않고, 과학적인 통계에 근거하지도 않고, 범죄 예방에는 정책에 근거하지도 않고, 그냥 국민의 법감정에 된. 그래서 소년법 폐지나 촉법소년 논란도, 그래서 정부와 국회도 소년법 개정안이 들고 나왔지만 그것도 맹탕이다, 이런 얘기를 기사에 쓰고, 실제로는 사실은 소년범죄 예방이 실효적 대안도 아니다 라는 쪽까지 나오고, 인권위에서도 그런 나오고, 제가 며칠 전에 했던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 가해자 재사회화가 처벌보다 중요하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변호사 얘기 나오고, 재사회화 지원을 강조하고, 또 변호사들 상담 지원도 중요하다 얘기 나오고, 오창익 사무국장 얘기는 늘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이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그때 누구도 알고 있습니다.
즉 처벌을 강화해봤자 실제로 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재사회화가 필요하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 어떻게? 어떤 정책으로? 서구에서는 어떤 정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시설을 어떻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문가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상담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야죠. 이게 참 제가 사실 이런 기사도 드물지만 법무부 놈들도 이런 걸 만들어내기도 사실 좀 갑갑하죠. 걔네들도 무능하니까. 근데 이런 기사 자체는 여러분이 보시기엔 참 좋아 보이시는 기사일 수도 있지만은 막 그 기레기들이 막 양산해내는 그런 기사들보다는 좋은 기사일 수도 있지만 이런 기사들도 역시 재탕 삼탕이라는 거예요. 불과 한 두세 달 전에 어떤 신문, 한겨레나라든가 아니면 국민일보라든가 이런데, 경향이라 이런 데서 비슷한 기획 기사 썼던 걸 거의 똑같습니다. 전문가들 대부분 비슷합니다. 오차경 얘기 나오고, 천정호 얘기 나오고, 뭐 이런 나오고. 통계도 비슷합니다. 이게 아마 몇 년 동안 반복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기사 자체가 드물었죠.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리고 기자들이 어떤 그 기자 방향, 기자한테 너무 큰 짐을 쥐어주는 그것도 문제라고 보지만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나 전문적 식견 자체 거기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한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상의 뭘 만들어낼 수 있는 다음 단계, 그러니까 버전을 업되는 이런 것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계속 소년보호혁신위원회도 얘기 나오고 또 뭐 얘기 나오고 그럴 때 절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느냐? 얘기 나오는 게 또 비슷한 재판인데, 재탕 삼탕인데.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은 맞아 죽어가고 전과자가 되고 또 강한 범죄자가 되고 피해자는 또 피해자가 되고 반복되는 거죠. 이거를 언론이 못한다는 건 결국은 법무부라든가 관련 기관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겨우 뭔가 터지면 또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머리가 썩은 거죠. 법무부나 교육부나. 참 답답합니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어떻게 한 발도 전진을 못하는 그냥 재탕삼탕인 기사가 나올 수 있는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적어도 완벽한 대안은 바라지도 않습니다만 적어도 이전에 있었던 기사를 비판하고 하나 더, 예를 들면 서구나 미국의 정책이나 이런 전환에서 어떤 정책이 좋은 정책이 있거나 아니면 실패한 정책을 다시 비판하거나 다시 재구성해 보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거나 이게 하나도 전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큰 사건 터지면은 또 비슷한 기획기사 나오겠죠. 심층 기획이라고 해서 똑같이 재탕 삼탕하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동학대 무슨 뭐 법무부에서 하는 거 그런 거 헛짓거리 한다는 거고, 소년보호혁신위에게 또 헛짓거리 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역시 전문가라고 하는 아니면 뭔가 쓰는 게 똑같은 애들이 결국은 똑같이 그 위원회를 구성하니까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대안이 없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김종혁 앵커의 이 주장도 사실은 보수에도 새로운 생각을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맹탕인 거예요. 만들어낼 생각도 없고. 진보 쪽에도 사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발언권을 안 주는 거죠. 진보도 마찬가지.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낼 생각도 없고 새로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발언권을 주지 않는 거죠.
그게 사실은 썩는 겁니다. 소년법도 마찬가지. 이런 전문가 있다고 하지만 늘 말하는 그런 그 밥에 그 나물들이 또 얘기하는 거죠. 무슨 변호사 무슨 해봤자 하는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선지를 못하는. 그게 감이 없어. 그게 감이 없는 거. 그러니까 한반도를 전진을 못하는 거죠. 너무나도 불편한 기사들입니다. 김정혁 전 앵커의 그 기사라든가, 아니 그걸 인터뷰인 미디어 오늘이라든가, 이 세계일보의 소년범죄에 대한 기사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 두 개를 보면서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20대 피해자 38% 증가 급증. 오히려 IT 기술의 친화적인 20대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 그게 뭐냐면 거기에 맞게끔 사기꾼들이 진보한다는 거예요. 급진적으로 진보한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어느 취업 합격했다고 저기 서류 내십시오라고 했는데 가짜 회사죠. 가짜 회사 차려놓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모아갖고 저 신용정보, 개인정보 튀고, 그 사람들 해서 소위 말하는 원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범죄는 범죄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 범죄의 전문가들을 빨리 잡아들여야 돼. 그리고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국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교육들, 인식 교육들 바꿔나가고, 그리고 그 가짜 법인들 추적해 나가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늘 피해만 보는 거죠. 경기도 고양 휴게소가 그 불법 스포츠카, 여기가 일산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데가. 근데 거기가 굉장히 그 자유로가 옆에 있고 제2자유로가 있고 그래갖고, 특히 제2자유로 쪽이 올라가는 데는 밤에 뭐 불법 스포츠카 경쟁 벌어지는 거죠. 경주하고 막 레이싱하고. 충분히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합니다. 가끔 하죠. 요번에 이제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이 서울 문산 고속도로 고양 휴게소에서 합동 단속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틀간 110대를 적발했는데, 근데 미리 알려져 갖고 도망갔나 봐요. 왜냐? 이 적발된 운전자는 동호회에서 미리 경찰 단속에 대한 게 떴답니다. 그 정보 요출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 먼저 간 애들이 이 단속한다니까 저 단톡방한테 쳐갖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빠지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불시에 능동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도 할 수도 있는데, 경찰력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아마 어젯밤에도 굉장히 시끄러웠을 겁니다. 어젯밤에 19일, 20일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해야죠. 근데 그렇게 경찰력을 투입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한겨레에 이런 기사가 났네요. 가해자가 극단적 선택하면 어떻게? 직장 내 성희롱 입막음. 한국 여성민우회에서 2020년 일고민 상담실을 통해서 상담사를 발표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해도 회사에 어떤 고발을 하려고 해도, 문제는 직장 괴롭힘이라는 걸 해도 회사 내에서 상급자들이 이거를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피해자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그냥 입 닫고 사는 제일 많이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 제기하자마자 소송을 각오해라. 3자 대면하자. 두 사람이 말이 달라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불륜으로 볼 건데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그런 가해자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일자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너무 비급하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이 완전히 낮은 성인지 감수성.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을 싹 물갈이 해야 된다. 그리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을 전면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확인해서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게 되느냐. 이딴 식으로 아마 우리나라의 근로감독관처럼 이렇게 엉망인 데는 많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근로감독관들이 회사 편이나 자본 편을 들고 있다. 이런 의심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참 모든 근로감독관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많은 문제제기가 있으면 적어도 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어떤 채용이라든가 사후 관리라든가 사후 교육 같은 것들이 다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근로감독관이 중립적인 거 뭐 한다고, 글쎄요. 근로감독관들이 중립적일 필요가 있나요? 왜? 회사는 당연히 변호사 대동해 갖고 하고, 노동자들이 힘이 약하니까 근로감독관이 노동자 편을 일정 정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대놓고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관점에서, 그래서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소속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기평등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근로감독관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무기평등이 없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는 일종의 특별사법 경찰을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로감독관들이 근로감독관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그때는 뭘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근로감독관을 폐지를 하고 일반 특별사법경찰한테 근로감독을 맡기는 게 낫죠, 차라리. 독특한 사건이 하나 있어갖고, 무슨 사건이냐면 미국 뉴저지주 법원에서 션 레넌이라고 하는 사람의 보석 심리가 있었는데, 보석 심리 과정에서 자기가 이제 마이클 다브코스키라고 하는 66세의 집에 침입해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는데,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 다브코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한 후에 범행 모습을 사진을 담겨뒀고 이걸 빼앗으려고 집에 가서 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성적인 피해자잖아요. 일 수 있잖아요, 레넌이. 근데 희한하게도 레넌이 이 수사 과정 중에서 뉴멕시코주 엘버커키 국제공항에 시신 내구가 들어있던 차량이 발견된 사건에서도 레넌이 연루됐고, 그 시신 중 하나가 레넌의 전 아내. 그러니까 레넌은 결국 그러다 보니까 11명을 더 추가로 살해했다. 뉴멕시코에서 15, 뉴저지에서 1명, 총 16명. 그런데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날 벌어진 뉴저지주 보석 심리에서는 레넌이 자기를 성적으로 학대했던 다브코스키라고 하는, 자기보다 20살이 더 많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침입이 아니라 허락받고 들어갔던, 어쨌든 정당방위든 어쨌든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그건 그런데 나머지 자기 아내를 포함한 15명은 어떻게 죽인 거죠? 왜 죽인 거죠? 그럼 지금 이 얘기는 그거잖아요.
말 그대로 누구 말대로 진짜 이제 오래전에 자기를 성적 확대했던 사람이 있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연쇄살인을 벌였고, 마지막에는 이 자기를 공격한 사람을 이렇게 죽였다. 그런 시나리오가 쓰여지네요. 글쎄요. 션 레논의 이 사건을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게 맞는지.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연쇄살인범의 그 여러 가지 그 인생사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어렸을 때 성적인 학대를 당했고 정남규 같은 그런 케이스, 그가 주장한 케이스죠. 맞나? 글쎄요. 뭐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한번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아직 뭐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